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도 있었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도 어떤 공개를 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당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국정 지금 사실상 직무 상태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으니까 한동수 국무총리에게 국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제는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국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케이 하면서 화답을 했더니 갑자기 제가 왜 권난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지 알겠죠? 안 된다. 우리가 여당이다 라고 하면서 권난동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당 행세하냐라고 해서 후안 묻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정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한 이유는요,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도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전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권난동이가 지금 거부를 했는데, 이런 권난동이가 거부한 이유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실상 본인들이 패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한덕수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종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탄핵 이후의 주도권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협의체를 만들자 그러고 권난동이는 당정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상 내란 수괴들과 내란 공범들과 다시 협의를 하자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한덕수가 권한 대행입니다. 거부권이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야당에서 건의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자체가 중립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국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이 내일 이거 한동훈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국힘당이 한동훈 체제가 붕괴가 됐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사실상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는 건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실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동훈이가 내일 오전 기자회견으로 미뤘습니다. 근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퇴를 할 것이다. 어떻게 사퇴를 할 것이냐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퇴 수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한동훈이 버틸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 못해요. 신당 창당을 하려 그러면 한동훈이가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한동훈이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렸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오락가락 하다가 친한계에서도 사실상 한동훈을 버린 거거든요. 친한계에서도 한동훈이를 버린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손학규 체제가 있었어요. 한번 예전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있었을 때 그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했는데 손학규가 사퇴 안 하고 버텼어요. 왜 그래? 저는 한동훈이가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한동훈이가 굳이 오늘 기자회견을 사퇴를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저는 오늘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면 그만인데, 기자회견을 오늘
거를 내일로 미뤘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는 지지 세력이 있거나 당내 기반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사퇴나 이런 최고위원 장동혁이나 자기가 뽑았던 진종호 이런 사람들까지 최고위원으로 사퇴하는 거 보면 친한계가 등을 돌린 거거든요. 제가 신당 창당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당 창당을 할 때는 확실한 대선 후보. 지금 처음에는 한동훈이가 확실한 대선 후보로 차기 윤석열의 황태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다뤄줬지만 지금 국힘당 안에서 한동훈은 배신자에다가 한동훈이는 사실 대권 후보에서 날아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친한계에서도 버림받은 한동훈이가 탈당을 한다 그래갖고 한동훈이를 따라갈 20명의 국회의원이 없어요. 두 번째 신당 창당의 요건은 교섭단체의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만약에 20명이 창당한다 그러면 선거 지원비나 정당 보조금을 거의 민주당, 국힘당 그리고 제3당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따라갈 만한 20명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눈치고 봐도 없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안의 표결을 보면 사실상 12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안에서는 친윤도 던졌을지 친한은 반대를 했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층 분석을 제가 하면서 보면요. 한동훈이가 저는 내일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당대표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는 지금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렇죠? 유일하게 한동훈이가 지금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은 국힘당 당원들입니다. 근데 국힘당 당원은 사실 본인이 어떤 신당 장당을 하나 갖고 당원들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국회의원 배지들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한동훈이가 지금 만약에 내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 한동훈이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여튼 재기불능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버티면 국힘당은 혼란의 대연속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간에 한동훈이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딜을 시도할 것 같아요. 지금 권선동이가 이미 한동훈을 내쳤잖아요. 제가 예상했듯이 윤석열 탄핵은 대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로 법적 다툼으로 받아들이고 한동훈 내치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권난동이가 표결 불참을 선언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그러면 권선동이가 한동훈 그리고 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는 사실상 5개월 만에 그리고 정계준 1년 만에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한동훈에게는 여러분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석열은 사실상 윤석열과 함께했던 사실 김건희의 가장 후광을 많이 받고 윤석열의 후광을 많이 받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소리를까지 들으면서 한동훈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은 삼각관계가 굉장히 깨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났었죠. 그런 정계 진출 1년 만에 어떤 법무부 장관을 하고 다 윤석열은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위기 때 한동훈이가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분명한 김건희가 문자 1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을 못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서 원유를 급하게 등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를 당대표에 나온 것부터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는 역모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그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는 순간 제가 한동훈에게 가장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분명히 당대표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을 해서 자기가 당대표를 잡았다고 하면 한동훈은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싸웠어야 돼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싸웠다라고 하면 한동훈이는 새로운 차기 대권 주자가 되고 새로운 개파의 리더 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동훈이는 4번, 5번 정도 오락가락하면서 윤석열과 끝까지 윤석열에게 다시
등 돌렸던 윤석열과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국힘당의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끼워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동훈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라는 당대표 5개월 만에 사실 식물 당대표가 내일 버티고 저는 사퇴는 조금 있다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내일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자기는 윤석열 탄핵의 찬성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이해하세요? 물론 한동훈이가 내일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면 제가 한동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만약에 당대표를 사퇴를 해버리면 마치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옳은 것이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숙청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내일 저는 일단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법리적 검토, 당원 단계로 검토를 해봤더니 비대위원장의 임명권은 현재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끝까지 한동훈이는 자리를 사수하고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밀어 찍은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 하면서 국힘당은 조금 소용돌이로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계엄령은 윤석열이가 하고 책임은 한동훈이가 지냐 이런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사실상 막판에 어떤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을 드러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미 대사가 기울어진 다음에 사실 권난동이 추경호가 있을 때 한동훈이는 오히려 추경호를 받아서 추경호와 싸워서 추경호를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우리야 뭐 국힘당이 내용을 겪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야 땡큐죠. 그쵸? 근데 제가 보면 지금 국힘당의 정치 세력,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힘당에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 정치 세력이 사실상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보수가 재건되기,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가 가짜 보수가 재건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대선을 치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권난동이가 전면에 나서고 국힘당의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사퇴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죠. 윤석열과 한동훈, 즉 용병 계약에 윤석열 용병을 영입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용병이 지목한 윤석열이가 지목한 파트너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살 길은 시그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버리고 한동훈 쳐야 된다. 그러면서 용병들과 이제는 계약을 끝내야 된다. 얘네들이 결국은 국힘당을 망쳐놓고 용병 기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할 땐. 그래서 내일은 한동훈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국힘당은 출구 전략인데 국힘당이 그러면 어떤 출구 전략을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 친문에 저는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제가 하나 꼽은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해도 지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책이 있었어요. 부동산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적폐청산을 검찰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씨 검찰총장 이런 거는 다 속았고 문재인 정부의 어젠다는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치는 적폐청산이었던 거예요.
그쵸?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근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들 4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비판을 좀 했어요. 소득주도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인데 괜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바람에 성장률 갖고 대통령이 상황판을 그려야 되는 오류를 범했다. 그쵸? 누가 봐도 소득주도는 분배정책이에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바람에 성장률을 굉장히 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수구들에게 발목을 잡힌 면이 있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좋았지만 적폐청산은 정치권이 했어야 돼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정치권이 했어야 되는데 적폐청산을 적폐의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가장 적폐인 놈들 검찰에게 적폐청산을 맡기면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하고 한동훈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한 거죠. 저는 그거는 가장 우리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 좋은 검찰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검찰도 존재한다. 지금 여기서 뭐 무능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니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니들 전부 윤석열 인사청문회 할 때 전부 윤석열 응원했던 사람들이야. 유스타파 빼고 대통령도 속았고 온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속았었어.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김진태나 저쪽에서 국힘당이 공격을 할 때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시작과 윤석열이라는 악마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적폐에게 적폐청산을 맡겼던 과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2년 7개월 이 2년 7개월을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 검찰의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검찰이 윤석열 정부 망하는데 김건희 수호 경호처를 자처를 하고 윤석열 경호처를 자처했던 검찰이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할 때 검찰이 나서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타가 돼버리거든요. 윤석열 내란 특검의 내란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라는 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질서를 유린시킨 게 검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무사령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특전사령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방첩사령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지네가 내란 주범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내란의 핵심 주요 요원이에요. 박성재가 이번 내란의 사전에 인지를 하고 박성재가 알았다 그러면 검찰이 몰랐을까요? 제가 왜 계속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특검이 출범하면요 검찰은 내란의 공범이에요. 드러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빨리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날까봐 여기저기서 주요 피의자들을 자기네들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총수 말이 맞은 적이 거의 없음. 가끔 맞을 때도 있어요. 매일 봐봐. 정답률 90% 넘어. 띄엄띄엄 보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검찰이 왜 이번 사건에서 느닷없이 뛰어들어갔고 주요 김용현이가 셀프 출석을 하고 검찰에 자살놀이를 하고 거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지네가 다 잡아들이고 이 사건의 주체는 국가수사본부인데 내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게 돼 있고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왜 그럴까? 그쵸? 뭔가 서두르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에 검찰들도 개입돼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는 겁니다. 응? 이거는 얼마든지 합리적이잖아요. 박성재는 분명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인간이에요. 그럼 박성재가 검찰 주요 인사들에게 계엄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응?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한다 그러면서 적폐들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수사한 거랑 가장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이 윤석열 친위 부대가 검찰이 계엄 사건에서 빨리 손을 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한덕수에게 빨리 상설특검 가동하라고 하면 돼요. 빨리 민주당과 지금 야권이 추천한 특검위원회에 특검을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상설특검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면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를 상설특검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언제부터 검찰이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왜 이 지랄을 떨까요? 공범이기 때문인 거예요. 응? 공범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안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따로따로 내란 수사 이거 교통정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한덕수가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한덕수가 이거는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해라.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중심이 되라. 한덕수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못하면 상설특검 빨리 운영해갖고 빨리빨리 잡아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윤석열 15일 내에 소환했는데 불응해도 2차 소환 예정이다. 이럴 때는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를 이용해서 윤석열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의 수괴를 누가 잡냐가 승부예요.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으로 넘기는 게 좋은 겁니다.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주요 용의자들은 다 잡고 있어요. 윤석열,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누구냐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 어디 가겠어요? 어? 응? 그렇지 않아요?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잡고 있어요. 유일하게 경찰이 그나마 잘 잡고 있는 게 응? 지금 정보사령관이나 이쪽은 체포영장을 이쪽에서 했더라고요. 쇼예요, 쇼. 검찰은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 끝까지 사과와 반성이 없는 윤석열은 지금 단죄의 시간이에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단죄하는데 윤석열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윤석열의 죄를 이용해서 단죄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공범 혐의를 사실상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민주당도 알고 있고 빨리 한덕수랑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한덕수가 빨리 상설특검 임명하면 돼요. 그나마 다양한 것은 이재명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한덕수가 땀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쵸? 한덕수가 땀만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 총리에게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부탁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계엄 내란 사건은요, 대가리들이 움직인 거잖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런 대가리 새끼들, 계엄사령관, 이런 놈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초급 간부들이나 하급 지휘관들은 현장에서 사실상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안 따랐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돼요. 내란 수계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고 움직였던 우두머리들은 철저하게 검찰수를 하지만, 이런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항명했던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윤석열 12.3 내란 사건에 국민은 편에 섰던 사람들 해갖고 많이 알려야 돼요. 응?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범죄자들 전부 박한수, 곽종근, 뭐 여인영,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방 뭐 다 알죠, 이름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국민 편에 섰던 김태현 707 특임단장, 1공수 단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갖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지. 대한민국 그리고 병사들이나 초급 장교들이 오히려 불리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피해자를 잊고 살아요. 가해자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가해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라도 이번 제가 정리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12.3 개헌에 나쁜 놈들도 있었지만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하면서 국민의 편에 섰던 뭐 국정원 1차장 홍장원, 707 특임단장 김태현, 제1공수단 이상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국민 편에 섭니다. 저희가 꼭 이런 반역과 이런 내란 세력에게 동조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섰던 사람들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분들 포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항명 리스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국민 편에 섰던 12.3 계엄 내란 사건 때 국민 편에 섰던 참군인들, 이렇게 해줘야죠. 12.3 내란 사건 때 국민 편에 섰던 참군인들, 우리라도 응원해줘야죠.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돌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좀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죠. 이 국가공무원법을 민주당이 지금 손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뭐 이진숙 이런 애들 다 지금 탄핵됐죠. 근데 이런 애들이 억대의 연봉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윤석열도 탄핵됐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탄핵됐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래갖고 월급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게 없대요. 월급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법률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이상민이는 지난 2월 탄핵 소추됐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대로 돈을 받아왔어요. 윤석열이의 연봉이 여러분들 얼마냐면요, 2억 5,493만원이에요 월 급여가 무려 2,124만원이에요 월급만, 세전. 거기에 대통령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면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받아야죠. 응? 민주당이 개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헌재에 눈이 가죠. 헌재에 눈이 가고 있고, 이제 헌재 심판이 언제 나오냐. 제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6일이라고 했는데 61일입니다. 2달 하고 하루 걸렸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게 있죠.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 대부분 이 사건은 민주당이 굉장히 현명하게 탄핵소추안을 내란 사건만 포함시켜 갖고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의 심판 속도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2달 안에 충분히 나온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을 받는 형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원래는 633이에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 3개월입니다. 근데 1심도 6개월이 아니라 사실 시간이 꽤 걸렸죠. 대선이 끝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1심만 해도 2년도 더 걸렸죠. 지금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 확정돼야지 대선이 60일 안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선까지 4달을 보면 돼요. 지금부터 4달. 그래서 4월 벚꽃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4월 벚꽃 대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저들의 목표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날은 3심 최종 3심까지 가야 확정이 돼야지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못 나오는 건데 대선이 더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왜 그러냐, 아무리 지금 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빨리 하려고 해도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맘만 먹으면 증인 선택하고 한두 달 시간 끄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민주당이 신속한 파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시간 끌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까봐 민주당이 신속한 파면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국힘당 게시판 같은 걸 보니까 그쪽은 진짜 정치 수준이 우리 재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 야 오늘 알람이 없는데도 10,000명이 넘네. 제가 국힘당 거기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날 찾아서 쫓아내든지 해. 제가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얼마나 좋는데 절대 나를 못 찾아요. 윤석열 만세예요. 윤석열 만세인데 못 쫓아내죠. 그쵸? 그 내용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무식하다는 걸 알아요. 응? 뭐라고 하냐면 헌재가 6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윤석열은 돌아온다. 근데 윤석열 만세가 많아. 바꾸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지금 헌재의 6인 체제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은 돌아온다. 우리에겐 정형식이 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3명이 추가되는 걸 이런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민주당이 24일 전에 12월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청문회 마칠 거예요. 24일 전에 청문회 마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대법원장이 있죠. 대법관이 있죠. 그리고
헌재가 있죠. 헌재 소장이 있죠.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우리 대법관은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은 한 명 한 명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헌재는요, 헌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3명씩 해갖고 9명이 되는 거거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갖고 헌재가 9인 체제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는 얼마나 웃기냐면 그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헌재 소장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 동의. 근데 지금 헌재 소장이 공석이잖아요. 임기가 지난 10월에 이종석 헌재 소장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누굴 임명을 해도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정영식 같은 애를 헌재 소장에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짬밥이 제일 높은 문영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까 헌재 소장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번에 새롭게 3명, 민주당 2명, 국힘당 1명이 추천한 사람은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하세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헌재 소장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한 명 한 명이 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2명,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영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유일하게 이미선 헌법재판관만 부산법대를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서울법대예요. 근데 김명수 전 대표, 이게 4명이다. 4명은, 2명은 중도 보수라고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자만 윤석열이가 임명하고 조희대가 임명한 김복현, 이 사람도 중도 보수로 평가가 돼요. 이번에 마은혁, 그래서 요 4명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헌법재판관들은요 생각보다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박근혜를 탄핵했던 이정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박근혜를 탄핵했던 이정미 기억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할 때 8대1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김희수 재판관 1명 빼고 8대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가, 누가 봐도 이정미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측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문란이라고 하면서 8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박근혜 탄핵심판 청구는 전원일치였어요. 전원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는 사실 8대0으로 끝났어요. 박근혜 탄핵심판은 8명이 참여했는데 8명 전원 합의로 박근혜 탄핵을 날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은요 보수가 감쌀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은 국힘당이 감쌀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헌법을 파기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9대0 또는 8대1 나와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응? 이거는 누가 심판을 해도 중도 보수 친윤이, 정영식도 이거는 윤석열은 탄핵감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응? 정영식 제껴두더라도 8대0, 8대1 또는 9대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딴 게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사실 셀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9대0 또는 아무리 정영식이가 또라이 짓을 해도 8대1로 나오니까 오히려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어느 분이 정당 해산도 해야 된다. 맞죠? 국힘당 정당 해산을 언제 해야 되냐면, 제가 법을 저번에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내란 사건의 공범인 국힘당 다 같이 해산해야 된다. 정당 해산은 법을 바꿔야 돼요. 정당 해산은 정부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현 정부가, 즉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였으면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하겠냐고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국힘당 정당 해상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힘당은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헌재의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덕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한덕수의 계주를 잡고 있죠. 목줄을 잡고 있죠. 그쵸? 한덕수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바짝 졸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은요 진짜 무서운 법이에요. 거의 국보법과 똑같아요. 내란 혐의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불소추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국법법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범이에요. 내란범. 사실상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국힘당은 해산시킬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석기가 내란 선동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잖아요. 그쵸? 이석기는 처음에 내란 뭐였죠? 내란 선동이 아니었어요. 내란 수계를 이석기를 했는데 나중에 내란 선동이라는 걸로 정당을 해산시켰거든요. 이 국힘당은요 내란 수계와 공범인 놈들이거든요. 내란 예비 모의 뭐 이런 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나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한덕수가 여러분들 그래서 바짝 졸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한덕수를 여러분들 지금 탄핵을 하잖아요. 한덕수는 일반인 신분으로 끌려가 갖고 진짜 구속영장을 받아야 돼요. 한덕수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란에 참여했던 한덕수, 저는 끝까지 말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해도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게 결국은 죄예요. 총리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지금 체포영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꼼짝 못하는 게, 바이든이 오늘 전화했어요. 바이든 성대모사 전세계 최초로 해줄게요. 덕수!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아주 신뢰해요 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바이든이 전화해서 한덕수에게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라는 건 뭐예요? 윤석열 탄핵 잘했다는 거예요. 그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바이든이 윤석열 탄핵됐는데 한덕수한테 전화해갖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뭐 그 어느 세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윤석열 탄핵 잘 됐다. 바이든인 줄 알았네요. 그 정도로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한덕수가 이 어떤 계엄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한 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덕수는 여러분들 원래는 모피아예요. 응? 한덕수는 원래 여러분들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 특히 경제 관료 출신들은요, 미국의 엄청난 눈치를 봐요. 얘는 모피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난 눈치를 보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덕수가, 근데 바이든이 오늘 전화 온 게 난 너무 웃겨요.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심층 분석할 때 다 지나면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러분들 누구죠? 조시다, 바이든, 윤석열 셋이 모였던 거 기억나시죠? 뭐 캠프 데이비드 그래갖고 바이든, 조시다, 윤석열 셋이 모여갖고 뭐 한미일 동맹 지랄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어? 저 새끼들 내년이면 다 안보리 새끼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응? 기억나시는 분? 내년이면 다 없는 새끼들이다. 응, 그랬잖아. 어차피 바이든은 제가 그랬잖아. 내년이면 저 새끼들 3명 다 없는 새끼들인데 지네끼리 한미일 동맹 외친다. 그랬더니 그나마 윤석열이가 끝까지 남을 줄 알았더니 윤석열이도 날라갔잖아. 제일 먼저 조시다가 날라갔죠. 바이든 아예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날라갔죠. 그쵸? 그래갖고 도란프로 됐죠. 마지막 윤석열 저는 끝까지 버팁니다 하다가 셀프 탄핵해갖고 지금 날라갔죠.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내년이면 날라갈 새끼들의 고별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랬잖아. 제가 다 날라간다 그랬잖아. 저 새끼들 내년이면 못 볼 새끼들이 지네가 뭐라고 한미일이고 지랄이고 하냐. 제가 옛날에 지랄했잖아요. 그리고 이재일 변호사도 계시지만 얘네들은 항상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고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여러분들 헌재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었냐? 바로 개진수기 때문에 그래요. 빵진수기. 잘 생각해봐. 원래는 헌재의 정족수, 어떤 사건에 대한 심판은 7명 이상일 때만 사건을 심리를 하고 회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빵진수기를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더니 빵진수기가 제 탄핵 심판을 빨리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빵을 사 먹지 않았어요. 이 개지랄 떨다가 헌재에서 그래 6명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빵진수기 때문에 6명도 어떤 탄핵 사건에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헌재가 해버린 거야. 빵진수기 만약에 7명이 안 되니까 저의 탄핵은 심리를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깔깔깔깔 하면서 버텼으면 지금 탄핵 심판도 헌재 재판관 3명이 임명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회의도 하지 못하죠. 그쵸? 쟤네들은 지네가 무덤을 판 거야. 빵진수기가 저는 탄핵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빵은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죠. 지랄하다가. 그쵸? 그러다가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엄격한 거예요. 주요 사건의 탄핵 심리는 9명의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7명 이상 있을 때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헌재가 6인 체제이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빵진수기의 탄핵 심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진수기 됐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올라오니까 윤석열도 우리가 6인 체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중에 3명이 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이 빵진수기가 얼마나 이 탄핵의 속도에 거의 한 달은 제가 보면 늘려준 거예요. 그렇잖아. 빵진수기가 아니었으면 6명이면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빵진수기 탄핵 또 6명이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도 헌재가 그래서 내일 문영배 권한대행이 조기에 10시에 헌재에 소집을 해갖고 앞으로 심리의 절차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이든은 한덕수에게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는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 잘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도란프가 여러분들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에 그레네르를 지명했다는 건 뭐냐면, 북한을 특별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 북진 통일 대통령을 꿈꿨던 김건희,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는 지가 대통령을 진짜 하려고 나올년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도란프는가 생각할 때 김정은이는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담당에게 특별임무를 줬어요. 특별임무 대사에 그레넬이라는 친도란프를 도널드 트럼프 도라이들인 줄 알고 친트의 그레네를 지명을 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에 맨 마지막에 저놈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힘당 주류에게 해고된 윤석열과 한동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라고 할게요. 가짜 보수지만 보수라는 명칭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8년 전에 여러분들 박근혜가 탄핵될 때 전조 증상이 많았죠,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날아간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에 박근혜는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유승민이가 찬성을 해주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때 박근혜가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승민에게는 배신의 정치, 이게 꼬리표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박이라는 광기 어린 집단이 유승민이를 원내대표를 13일 만에 끌어내요. 13일 만에 끌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친윤 돌격대의 선봉에 선 권난동이 있지만, 그때는 뭐 윤상현이나 이런 애들 박근혜를 누나라고 불렀던 그런 친박 의원들 돌격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배신의 정치, 이게 결국은 국힘당을 망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배신을 누가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박근혜를 감옥 보냈던 게 누구죠? 윤석열이죠. 그 박근혜를 감옥 보내는데 일조한 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잖아. 그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떠들었던 새끼들이 친박이잖아요. 이 친박 새끼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국힘당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에 뭐 다 나가서 탄핵에 동조해서 234표라는 탄핵 찬성표가 나왔었죠. 결국은 이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자기네들은 박근혜를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새끼들이 지금 붙어 먹은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에요. 진짜 배신은 누가 있습니까? 진짜 친박이라고 하면 윤석열에게 복수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친박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지네가 모셨던 주군을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과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지역구를 사수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놓고 유승민은
영원히 배신자 낙인을 찍혀갖고 가있지만 유승민은 윤석열까지 비판하고 있잖아요.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보세요. 얼마나 이 이익 공동체 새끼들이 비열한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보수들이 유승민을 배신자로 몰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주류, 즉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들어가면 배신자 감별사였던 놈들이 전부 면죄부를 주면서 지금의 어떤 국힘당의 그 친윤 세력들이 형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친윤은 없었잖아요. 그 친윤이 결국은 친박, 친이 걔들에게 윤석열 충성맹세 쓰고 자기네 지역구 사수하려고 들어갔던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는 구속되고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새로운 용병에게 줄 서고 결국은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 응? 여러분들 친박계의 대표적인 인간이 박근혜가 공천 줬던 애가 추경호입니다. 그런 추경호가 지금은 춘윤으로서 대표적인 친박이 추경호, 윤재옥 이런 놈들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날라다녔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응? 정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결국은 TK를 팔아갖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TK를 위협하는 자들은 전부 배신자로 몰아갖고 지금의 이런 그래서 TK도 좀 변화해야 되는데 TK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지같은 정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 박근혜를 수사했던 검사들,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윤석열과 결국 술 마시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금 추경호는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는 것이고 박근혜를 누나라고 불렀던 원조 친박이었던 윤상현이는 내란은 통치행위였다 정당한 이런 개소리를 하는 친윤계로 변해서 진짜 이런 자들이 지금의 윤석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이런 친박, 친윤 이런 새끼들이 정치를 하고 대권 후보에 나오면 우리는 싸워볼 만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가짜 보수들의 대권 후보는 누구냐면 광주를 인정을 하고 광주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런 대권 후보가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도요 자기네들 앞에 와갖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요 광주 우리 민주 진영의 가장 약점이 정에 약해요. 그렇죠? 그런 후보가 다행히 없어서 우리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나중에 저 새끼들은 결국 대선에서 불리하면 호남에 가갖고 저것들은 끊임없이 호남을 두드릴 거예요. 어떤 놈이 되든 간에 언젠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고 광주 시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면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우리 민주진영이 약한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은 탄핵의 강, 보수의 재건 없이 실질적으로 친박, 친이 이런 권력과 자리에 욕심을 냈던 자들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다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왜 이 지경이 됐나?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지만 보수라고 주장하는 국힘당이 왜 이렇게 됐나? 결국은 박근혜는 탄핵이 마땅했지만 박근혜를 탄핵이 마땅했다라고 얘기하면 TK에서 외면받고 그 지역을 사실상 자기네들이 사수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에 끝까지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그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박근혜 탄핵을 옳았다 아니었다 이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이라는 검증받지 않는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르는 이런 수구 꼴통 새끼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네 대선 후보로 내밀었다가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존의 국힘당에서 아무리 꼴통 짓을 하고 아무리 반민주적 정치를 하더라도 국힘당은 4선 5선 정치 세력이 살아 있었어요. 그 정치 세력들이 집권 플랜에 대통령 후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용병 윤석열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권력을 대리해서 잡았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이없이 김건희라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검사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실 용병이라는 쉬운 선택을 했던 거예요. 민주당에게 권력만 뺏기지 않는다면 된다는 쉬운 선택으로 자기네들 안에서 가짜 보수들이라도 탄핵 개각을 건너고 우리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사실상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반성조차 없이 용병을 데려다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 권선동이 같은 새끼들은 누굽니까? 권선동이는 강릉 가면 대통령이에요. 거의. 권선동이 같은 애들이 이번에 탄핵 표결에 참석을 한 것은 이제는 정치 세력이 용병이랑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권선동이는 본인이 친윤의 대표적인 것이고 지금 권선동이가 윤석열을 위해서 지금 당권에 도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선 플랜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 2번을 연속 쭉 할게요. 권선동이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한동훈도 치고 윤석열도 치고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의해서 사실상 탄핵이 당하면서 윤석열은 계약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윤석열의 똘만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동훈이와의 용병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사실상 내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국힘당의 3선, 4선 중진들이 용병들은 더 이상 쓸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동시에 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에 내친다는 건 뭐죠? 이제 여러분들 쟤네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보십시오.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었다. 이 프레임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얘네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때와 달라요. 박근혜 때는 보수가 무너졌고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새끼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권난동이가 다시 등장을 하고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자기네들을 차별화 전략이에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새끼들이 내미는 그래서 한동훈이를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은 날라갔지만 보수가 망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새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지 보수가 탄핵된 건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먹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지 보수가 탄핵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에 지금 윤석열은 탄핵된 것이지 보수가 탄핵된 게 아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동훈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 떠올리잖아.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대표에 있으면 보수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금 동시에 날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끊임없이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절대 민주당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아무리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해도 그들은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보수와 윤석열을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쵸? 윤석열과 보수는 다르다.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지 헌법을 파기하는 윤석열은 탄핵돼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의 논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홍준표나 예전 같으면 박근혜 탄핵될 때 보수는 괴멸했다, 보수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전부 각자 도생을 하려고 홍준표 따로, 유승민 따로, 안철수 따로 하면서 대권 후보가 갈린 거예요. 이번엔 아니에요. 이번엔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보수는 대선을 앞두고 뭉칠 겁니다. 보수는 뭉쳐서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이준석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 이준석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준석이는 처음에는 보수의 표를 갈라먹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준석이가 대권 도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 것 같습니까? 국힘당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자기 지분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 개혁신당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국힘당과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든 말든 개혁신당은 국힘당과 다시 합당을 하려는 전철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지금 몸풀기예요. 누가 봐도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에 지역구에서 사람을 내서 당선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준석이가 등판하면 20, 30대의 어떤 젠더 갈등, 페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이는 지지율이 5%, 6% 정도를 갖고 있을 때 국힘당 대선 후보와 딜을 해서 합당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당의 적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윤석열을 욕하면서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차렸다 그랬을 때 진보가 이준석을 띄워준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진보 유튜브들이 이준석을 띄워갖고 이준석을 지역구에서 당선시킨 거예요. 이런 국힘당 친박, 꼰대, 박친박 이런 새끼들을 키워주니까 나중에 결국은 우리한테 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진보 유튜브들 여기저기서 출연시켜갖고 윤석열 욕하면 좋아하고, 그런 새끼들이 점점점 진보에서도 이준석 같은 수구 꼴통 젊은 일베 새끼들이 합리적인 중도 보수같이 뭐 이렇게 포장시켜갖고 지지층들을 흡수하게 해갖고 오마이, 장윤선, 무슨 스픽스 이런 데서 이준석 변희재 띄워주면서 결국 나중에 진보가 등에 칼 맞을 새끼들을 등치를 키워준 거예요. 젊은 꼰대 일베 새끼를 윤석열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투사로 만든 게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권선동이가 나섰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한동훈을 동시에 제끼고 결국은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이 탄핵된 거지 보수는 탄핵된 게 아니다. 그래서 보수도 윤석열을 버렸다. 이 프레임이 먹힐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할 놈이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가동됐습니다. 제가 아까 국힘당이 윤석열 만세라는 닉네임으로 있다라고 했죠. 벌써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윤석열보다 더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산이 흔들리면 김무성이가 출전을 하고, 충청이 흔들리면 이인재나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이 출전을 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빨라진 대선 시기에 윤석열과 한동훈과 손절하는 게 빠르게 가는 겁니다. 왜 이번 대선도 안심하면 안 되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요. 그럼 뭐냐,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라 그러면 이낙연과 똥파리들도 그쪽에 합세하는 거예요. 그쵸? 이재명, 이번 선거는 이재명만큼은 막가라, 범죄자 프레임, 악마와 프레임, 이걸로 반 이재명 연대를 하면 이낙연과 호남 똥파리들까지 다 모여갖고 국힘당과 연합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매번 대통령 후보 구속시키는 이명박도 구속, 박근혜도 구속, 윤석열도 구속. 저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낼 정당이 아니다. 내란 수계 정당, 탄핵 정당, 대통령 후보 낼 자격 없다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조기 대선을 또 하냐? 니들은 책임지고 대통령 후보 내면 안 된다로 우린 맞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응?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의 큰 산을 넘었을 뿐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국힘당이야 저 새끼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외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김동연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세요. 어디서 김동연이가 대통령 후보를 나와? 안 돼요. 김경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래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쵸? 김부겸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래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경선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과 함께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안 나올까봐 겁나는 거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겁낼 민주당의 대권 후보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겁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진짜 붙었는데 이게 갑자기 4월이면 이제 4개월 남았어요. 대선은. 김동연 욕하지 마시고 김경수 욕하지 마시고 김부겸 욕하지 마시고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총력전이에요.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재명 빼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다 까는 놈들. 그쵸? 이재명 빼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다 까는 이 댓글단들, 작업사 하는 새끼들들, 떠드는 새끼들. 대선은요, 민주진영 안에서 어떻게 외연 확장을 통해서 중도를 포섭하냐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 대선 후보 나온다. 저 새끼가 무슨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나온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제발 내각제는요 국힘당도 찬성 안 해요. 응? 이게 굉장한 안 봐도 뻔하잖아. 이재명 악마와 반 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 진영 안에서 반 이재명 세력을 흡수하는 순간 저 인간들은 탄핵 세력이 아니에요. 반 이재명 연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김동연, 김경수 이런 김부겸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민주당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면 안 돼요. 응? 최대한 판을 키우고 경선을 키우고 응?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김두관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대선 후보 제발 나와달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재명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후보에 안 나온다면 이재명 독주, 이재명 단독 너무 안 좋잖아요. 응? 대선 때 김두관은 경남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김부겸은 TK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김경수도 경남에서 영향력이 있잖아. 김동연을 또 좋아하는 단 1%가 있어도 우리가 지난 대선에 몇 프로를 졌어요? 0.73으로 졌어요. 김동연을 좋아하는 0.1%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 다 흡수해야죠. 그래서 대선 경선에 치열하게 하되 끝나고 나서 튕겨나가지 않게 김동연 잘 싸웠다, 김경수 잘 싸웠다, 김부겸 잘 싸웠다, 김두관 잘 싸웠다 하면서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게끔 하고 모두가 하나 돼서 윤석열 그리고 국힘당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되죠. 응? 제발 지금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됐어요. 응?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연합협의체 만들자라고 하니까 바로 국힘당 논평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재명 벌써 대통령 행사한다. 응?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보다 더 할 것이다. 악마화 프레임이 시작된 거예요. 응? 제 말이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과 선긋기하는 정광석과 같은 권난동이 봤어요? 권선동이가 언제부터 친윤이에요? 권선동이는요 윤석열을 알로 보던 사람이에요. 권선동이는 5선의 국회의원이에요. 권선동이가 3선 하고 있을 때 응? 윤석열은 1개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런 법사위 3선이 중앙지검장 같은 애들한테 쫄 것 같아요?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딴짓 해갖고 나라 망쳐먹었다라고 생각하면 권선동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은요 윤석열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동시에 이 국힘당 주류 세력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에 친 거예요.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한동훈이나 기존에 있던 용병들을 당과 계약을 해지해야만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뭐라고 떠들 것 같아요? 우리가 또다시 범죄자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 낙인을 찍어갖고 아무리 윤석열이 탄핵됐다 그래도 범죄자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질문 잘하셨어요. 왜 근데 탄핵에서 표가 덜 나왔을까요? TK를 사수해야 되거든. TK를 국힘당의 주류는 자기네들이 제2의 자민련이 되더라도 TK만은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 TK를 넘겨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들은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TK에서는 극도로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는 배신자 정치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탄핵은 당해더라도 자기네들은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다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보수가 탄핵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영남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대권 후보를 만들면 자기네들은 이번 대선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저는 탄핵은 윤석열이 당하고 국힘당이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혼란은 대선이 가까우면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요. 어떤 새끼들이 등장하냐면 저런 윤석열이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게 내각제거든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정치평론가 새끼들. 응? 정치평론가 새끼들이 점점 그런 논조로 점점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대선이 불리해지면 왜 그러냐면 조기 대선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유리하거든요. 응? 조기 대선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유리해요. 누가 봐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대선에 질 것 같으면 분권형 대통령제, 말이 분권형이지 대통령은 안보와 외치만 담당하고 전부 내치는 국회에서 담당하겠다가 사실 분권형 대통령제. 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내각제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이 내각제는 그 국힘당도 반대하거든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슬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진영 혼란스럽게 하는 말뿐이에요. 이게 실행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이게 실행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저는 다 꿰뚫어봐요. 어떤 새끼들이 벌써부터 내각제 세력들, 내각제 꺼내서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갈라치게 하는데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수 진영의 평론가들이 민주당을 갈라치기 할 때 제일 좋은 게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이미 이 내각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이 그건 끝난 거거든요. 대한민국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언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권력을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 대통령제의 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는 답답하다, 고구마다, 권력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대통령이 그 권한을 헌법 위에서 군림하다가 대통령이 무한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사건을 3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죠.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아마 제 말대로 우리가 진짜 빨리 조기 대선에 맞서서 저들이 대권 후보를 뻔뻔하게 낼 때 우리는 내란 동조 정당이 무슨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있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는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구속되는 대통령 또 다음 누구냐. 너희들은 대통령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이걸로 맞서줘야 돼요. 국힘당 때문에 늘 국민들이 진짜 추운 겨울에 개 고생하고 국힘당만 아니었으면 마음 편하게 대통령 믿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전부 구속되고 윤석열은 개헌까지 선포하면서 스스로가 셀프 탄핵이 당하고 저런 정당이 또다시 대권을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게 양심도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하여튼 악마화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악마화를 결국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은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할 것이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이재명이다. 하여튼 끝까지 연구하고 저것들의 프레임을 깨는데 주요하게 하면 돼요.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냐 그걸로 맞서고 내랑 수계 공범들이 우리는 그걸로 맞섭시다. 이준석이 같은 새끼들, 홍준표 같은 새끼들, 윤석열을 옹호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갖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 이준석이는 대권 윤석열 비판할 자격 없어요. 지가 비단 주머니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가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지 입으로 떠든 새끼들 아닙니까? 그런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인 척 이런 애들 키워주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번 여러분들 탄핵 있죠. 박근혜 탄핵 때와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광장에서 6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어요. 광장에서 6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그때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앞장서고 나중에 민주당이 올라타는 형식이었죠. 제 말 잘 들어보시면 우리 박근혜 때 탄핵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나서고 박근혜 탄핵 정국을 만드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올라타는 형국이었고 이번에는 어때요? 민주당이 주도를 했어요.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했어요. 굉장한 차이죠.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시민사회가 거기에 민주당과 같은 스텝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대가 6개월 동안 가면서 박근혜를 탄핵을 하게끔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상황이 달라요. 저는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민주 진영의 연대를 끈끈하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야 6당이 연대를 해서 윤석열 탄핵시키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야당 전체가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각자 이제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첫째가 김건희입니다. 둘째가 충암고 인맥이에요. 셋째가 친윤과 지방 토 세력들이에요. 네 번째가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그쵸? 윤석열 정부의 가장 무너지는데 핵심 공을 세운 거는 김건희예요. 응? 그리고 둘째가 충암고 인맥을 동원한 자기네 국정 장악을 하고 그 충암고 인맥이 결국은 내란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TK만 있으면 된다라는 지방 토 세력들. 그 지방 토 세력들이라는 것은 과거의 친박, 지금의 친윤, 넷째가 극우.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정치는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같아도 내일은 또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지, 내일 또 어떤 폭로가 터질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정권을 잡았다라고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 되겠다, 절대 여러분들 쉬운 선거는 없어요. 응? 절대 쉬운 선거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어떤 12월의 항쟁, 저는 12월의 항쟁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윤석열 탄핵의 열기가 우리가 젊은이들 2030, 4050, 6070까지 이 시민연대가 국힘당 심판으로 가야 돼요. 그 국힘당 심판은 국힘당은 대통령 낼 자격이 없다. 그쵸? 시민연대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탄핵 끝! 젊은이들 외면! 이게 아니라 2030, 40, 50, 60, 70이 국힘당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정당. 시민연대가 끝까지 대선까지 이어져야만 반드시 저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갔을 때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이 국힘당이 얼마나 태세 전환이 빠른 정당이냐.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킬 때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보수는 망했다, 국힘당은 망했다 라고 하니까 몇몇이 보수가 왜 망했냐, 윤석열이가 언제 보수인 적 있었냐, 윤석열이는 용병이었을 뿐이다 라는 어젠다를 누군가가 던집니다. 그럼 맞아, 윤석열이가 언제 국힘당 뭐 국회의원을 했어? 언제 국힘당 출신이야? 그냥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잠깐 데리고 왔지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박근혜 심판으로 윤석열을 선택했어. 아니, 박근혜 심판으로 문재인을 선택을 했었죠. 윤석열 심판으로 우리는 이재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해요. 박근혜에게 심판됐기 때문에 국힘당은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문재인이 대세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윤석열이가 탄핵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을 잡을 필요가 없다. 국힘당요,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당명 바꾸고요, 길이길이 탈당할 놈들 탈당하고요, 새로운 당명 갖고 나타납니다. 응? 새로운 당대표 모셔갖고 와갖고 대선체제로 바뀝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 인간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으로 절대 선거 안 치러요. 응? 왜 그러면 권난동이나 지금 국힘당에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을까? 자네들은 오로지 이익과 권력이에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절대 한동훈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동시에 내쫓고 자기네들이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주고 있겠다는 거예요. 응?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봐요. 절대 쟤네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내쫓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구가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 윤석열이라는 중앙 권력은 뺏겼어도 지방 권력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방에 먹을 게 많거든요. 응? TK만 잡고 있어도 자기네들 3선 4선 5선하고 자기네들 언제든지 호신탐탐 권력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권력을 계속 잡으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언젠가 실책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늘 기다리거든요. 응? 결국 권선동이가 나선 것은 친한 전부 윤석열과 한동훈 내치고 지방선거 공천권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이 회수하고, 그래서 중앙권력 윤석열은 탄핵되더라도 TK를 중심으로 PK까지 자기네들이 지방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서울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 서울에서 승부수를 띄울 때는 대선 후보 봐라, 윤석열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선 후보 참신한 사람 한 명 나오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반기문이가 등장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박근혜가 탄핵됐는데도 국힘당은 포기하지 않고 반기문을 영입합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철비는 실수를 하다가 아, 반기문은 대통령감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때 접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진보를 오랫동안 이 지역 이쪽에서 정치 분석을 하고 몸담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탄핵되는 순간 진보가 분열돼요. 왜 분열되냐? 탄핵에 대한 공을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 같은 어떤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들, 나 같은 정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서로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탄핵에 시켰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싸움 나고 연대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2020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갖고 진짜 더불어시민당의 국회의원 17석을 만들어주고 시민은 빈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올바른 정치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제 지분을 챙기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명태균이 됐겠죠. 저는 시민당 창당까지 하고 그 어디에도 얼씬도 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개국본이 한 일은 5천억짜리 일을 한 거래요. 국회의원 17명이 4년 동안 그런 5천억짜리에 버금가는 정당을 만들어서 당선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자기 제자리로 가는 거는 처음 봤다. 전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욕심먹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거를 도왔다고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선거를 도왔다고 자리를 따지고, 국힘당이 싫어서 한 것이 민주당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영주의자라서 국힘당에게 의석수 단 한 석이라도 뺏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뭐든지 하려고 그랬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국힘당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정당이 되고 나 같은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이 야당이 돼갖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잘해라 라고 하면서 투표용지에 민주당과 또 다른 진보당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시대를 저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 이런 선거판을 반드시 깨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불안한 51대 49를
이 반민족 세력과 반민주 세력과 51대 49의 싸움을 하니까 늘 민주 시민들이 정권을 뺏기면 억압당하고 반민주 전체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표장 국회의원 선거 때 전부 정당 보고 찍지 사실 사람 보고 찍습니까?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은 좀 막고 싶어서 그랬어요. 국힘당만 없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 보고 한번 투표하고 싶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저 내란 공범들 진짜 정당 해산시키고 다시는 정치권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저는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